chief also notes that what happened behind the incident is now becoming clearer.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경찰청의 심장부인 캠프 크람에 나라 전체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그 장소의 삼엄한 경비 속 한 남자가 자신의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을 조르는 것은 어둠 속에 숨어든 괴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경찰 제복을 입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법질서를 상징하는 곳에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자들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은 그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실제로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마라톤 같은 재판 끝에 그 배후 조종자에게 종신형이라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종결, 맞죠?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법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 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배우 조종자 경찰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53세의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대기업 임원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그는 앙헬레스 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가정부까지 둔 그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2016년의 필리핀은 거대한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작한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마약과의 전쟁이 나라 전체를 뒤덮은 것입니다. 오플란 톡항이라 불린 이 작전은 명목상 마약 용의자의 자수를 권유하는 캠페인이었지만 현실은 국가가 공인한 폭력과 초법적 살인이 난무하는 사륙의 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부패한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경찰 배지가 곧 권력이자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곧 몸값을 위한 톡항이라는 끔찍한 신종범죄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악덕 경찰들이 마약 단속을 빙자해 부유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마약 사범으로 몰아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정의의 탈을 쓴 가장 추악한 범죄였고 지익주 씨는 그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지 씨의 집에 한 무리의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불법 마약 단속반 소속 경찰이라며 서류를 내밀었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리키 산타 이사벨이라는 경찰이 이끄는 이들은 지 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세우고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그들은 지익주 씨와 그의 가정부 마리사 모르키초를 차에 강제로 태워 사라졌습니다. 지 씨의 아내는 법의 수호자여야 할 자들이 자신의 남편을 끌고 가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납치범들의 차 안에서 두 인질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가정부 마리사는 눈이 가려진 채 끌려다니다 몇 시간 후 케손시의 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납치범들은 택시비라며 1영페소를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익주 씨에게는 석방이란 없었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를 데리고 숨겨진 아지트가 아닌 보란듯이 필리핀 경찰청 본부인 캠프 크라메로 향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심장부, 그 안에서 그들은 가장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2016년 10월 18일 지익주 씨는 캠프 크라메 안에 주차된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는 완벽한 은폐가 필요했습니다. 살인 후 그들은 지 씨의 시신을 칼로칸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공범이었던 장례식장 주인은 그의 시신을 화장했고 살인자들은 그의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그 죄를 변기에 흘려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 씨의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납치범들과 지옥 같은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이미 유령이 된 남편을 상대로 심리게임을 하며 그녀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려 했습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그녀는 남편이 살해된 지 12일이 지난 10월 30일 500만 페소의 몸값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추가로 450만 페소를 요구하며 게임 끝이라는 오싹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경찰청장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어 생사가 오가는 동안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절박한 아내가 외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을까요? 2017년 1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필리핀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내부의 부인과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에 사용된 차량이 범행을 주도한 경찰 리키 산타 이사벨의 아내 소유로 밝혀졌고 공범이었던 제리 옴랑이 자수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경찰 로이 비에가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가짜 급습부터 캠프 크라메에서의 살인까지 모든 범행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배우로 산타 이사벨의 직속상관이자 경찰 고위 간부인 라파엘 둠나우 3세를 지목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 경찰에 의해 경찰본부 내부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국가적 망신이자 외교적 재앙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충격과 분노를 표했고 사건은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찰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민낯을 드러낸 동시에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초기 단계에서 무기력하고 무관심했던 한국 정부의 무능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양국 정부의 체면 문제로 비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격노하며 개인적인 사과를 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자들은 감옥에 갈 것이며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라파엘 둠라우를 주모자로 지목하며 자수를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장은 오플란 토캉을 중단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시스템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용의자들은 기소되었고 정의의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앙헬레스시에서 몇 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고질적인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지씨의 아내는 필리핀에 남아 모든 재판을 지켜봤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대통령까지 주모자로 지목한 라파엘 둠라우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보석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모든 것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자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법 희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7년 만인 2023년 6월 1심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키 산타 이사벨과 제리 옴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 최고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이 라파엘 둠나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판사는 검찰이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산더미 같은 정황 증거들을 외면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지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는 정의의 완전한 패배이자 부패한 시스템이 제 식구를 감싸는 추악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 2024년 2월 항소법원은 필리핀 사법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 재판을 가짜 재판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사가 명백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예정된 결론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라파엘 둠라우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익주씨 납치 및 살해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마리사 모르키초 납치 혐의로 또 다른 종신형, 그리고 차량 절도 혐의로 추가 30년 이상의 징역형.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배우 조종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이야기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터무니없는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파엘 둠라우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기 때문에 구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섰을 때 그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파엘 둠라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부패하고 무능한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도주 중에도 그는 뻔뻔하게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6월 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유죄는 확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령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말이 다가오는 현재 라파엘 둠라우 3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의 체포에는 100만 페소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그는 자신이 한때 섬겼던 바로 그 시스템을 조롱하며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패 경찰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붕괴된 필리핀 사법 시스템이 빚어낸 참사이자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한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비극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대담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라파엘 둠라우를 쫓는 추격전은 단순히 한 명의 도망자를 잡는 것을 넘어 양국 정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엄중한 경고입니다.